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3일 김종래 TV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 사정이 또 있어서요, 지난번과 같은,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은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친 다음에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은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뭐 이슈가 굳이 하려면 없는 건 아닌데, 전에 다른 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걸 굳이 뭐 늘려서 무리하게 하는 거, 그거는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데 조금 한 가지만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를 들까 합니다. 먼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간에도 양측이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는 양측이 뭐 당도 좋고 당직자 간에도 좋고 뭐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도 좋고, 근데 지금 국면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 혼자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뭐 이태규 사무총장, 권은희 원내대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서 공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간에 양측의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합당 문제가 좀 삐거덕거리거나 결국은 잘 안 되고 나중에 뭐 단일화를 하든지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망은 앞으로는 지금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당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질척거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제 쟁점을 좀 설명을 해주고, 우리 입장은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이 유권자들도 이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 말싸움으로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걸 갖고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말고, 싸우는 건 아는데 그리고 말이라는 게 점점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질 말고 이거가 쟁점이다. 자, 그러면 첫째,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는 것이 문제냐, 국민의힘 당명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꾼다 못 바꾼다, 예스 노가 이게 문제냐, 아니면 양당 간의 노선 차이가 있는 거냐, 한 당은 중도 노선이고 한쪽은 보수 노선인가, 그 말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노선 전체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다른 것인지, 그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이 문제냐. 자,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는 좀 입장이 애매했는데 지금 슬슬 나오는 걸 보면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대권도전 의사가 있다라는 건 뭐 거의 분명해지는 것 같고, 일부는 또 뭐 소위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거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원 의사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에서 50대 50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여기다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지만, 자, 이 룰에 대해서 지금 이 룰대로 갈 거냐 안 할 거냐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는 14명 간에도 문제가 될 텐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이 룰을 고쳐달라는 거냐 안 고쳐달라는 것이냐. 그 다음에 합당을 했을 경우에 기존 국민의힘에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당 쪽 사람들의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옛날로 치면 지구당 위원장이죠, 그걸 배정을 해달라는 얘기냐, 당직을 얼마나 배정해달라느냐, 사무부총장을 해달라든가 최고위원을 해달라든가, 이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의 소위 그 고압적인 고자세적인 그 발언, 이게 문제냐,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시작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의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 안철수 대표가 동참을 했었는데, 처음에 정진석 대표가 했을 때는 위로차, 같은 의사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했고, 이번에는 직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냐, 참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권자들에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쟁점인가를 내게 막연한 얘기로 휴가 가는 게 중요하냐, 뭐 플러스 통합이어야 되지 마이너스 통합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청와대 그 드루킹 광장에서 저 분수대 광장에서 하는 1인 시위와 관련된 얘기요. 이건 원래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쭉 지지도가 상승할 때 드루킹 쪽에서 이 안철수 대표를 지극히 폄하하는 그런 댓글을 뭐 어마어마하게 퍼뜨려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김경수 지사까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는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를 폄하하는 그것이, 그것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주된 이유가 됐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1인 시위를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먼저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결정돼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의원이든 다수 의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당 의사의원총회라든지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위에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고 동참하라 말라는 건 그건 입장이 다른 것이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예를 들면 저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아마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하고 합당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다, 저건 정황상 말이 된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뭐 휴가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기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번 주까지 아니면 뭐 경선 열차 없다, 뭐 이것도 곤란한 거 같고. 근데 지금 오늘 이태규 그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그랬어요. 이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이러면 좀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당 사람들을 자존심을 건드려서 합당이 안 되고 있다. 또 이태규 국민의당 쪽도 이태규 사무총장 말대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문제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의 대의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양당이 혹은 두 사람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 플러스 통합이 안 되고 뭐 마이너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정권 교체가 만약 안 될 거라고 됩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존심 문제라면은 그거는 어느 쪽이든 양보하든지 어느 쪽이든 다 만나서 얼마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볼 때 자존심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그건 결국은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기네들 자존심 때문에 정권 교체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 결론은 모든 쟁점, 제가 물은 것마도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당직 문제냐, 당명 문제냐, 노선 문제냐, 경선 룰 문제냐, 모든 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좀 받아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두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말이죠. 자, 이제 본 주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대권에 출마한 이 주자들마다 지금 캠프를 꾸리고 있고, 그리고 영입 경쟁이 정말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선이 이제 본격화된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려고 부릉부릉 하고 있는 이달 말쯤에 출발하려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캠프도, 거기 주자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신문 언론을 보면은, 인터넷이라든가 뭐 종이신문을 보면은 어느 주자는, 어느 캠프는 누구를 영입했다 또는 누구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는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숫자로 누가 많다라는 걸 보다도 영입되고 있는 면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후보가, 어떤 주자가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집권 가능성이 높다 가는 이런 그 정치적인 전망하고 전혀 별개 문제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 이거죠. 자, 이런 문제. 누가 되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많고 좋고 그거는 뭐 그 사람들끼리 문제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저런 캠프에 들어가는 영입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 후보가 집권하면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권력의 완전 출발선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광흥창 팀이 있다든지,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지만 광화문 팀, 뭐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이 되면은 뭐 여의도 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의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업으로 치면 종잣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떤 저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면면을 보니까, 아니 그럼 저 후보가 집권하면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 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상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연일 보도되는 면면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 정부하고 이 후보가 그런됐을 때 이 정부가 어떻게 다를까? 저 사람들이 청와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의 곳곳에 힘 있는 자리를 간다. 그럼 좀 이게 맞는 그림인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선 가능성을 누가 유력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면면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부를 들어서서 저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이나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발 쭉 뻗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내 삶만 살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보면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보려면 저 사람이 저런 정권이 다음 정권은 어떤 정권이 들었을까 보려면 대표적으로 보면 주자를 봐야 될 것이고, 주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정책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자와 함께 하려는 캠프에 영입된 인물들을 봐야 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주요 근거가 될 거예요, 판단에. 근데 주자들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정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책을 안 내놓은 탓도 있지만은 정책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애매하게 원론적으로만 얘기해요. 뭐 나라를 살리겠다, 뭐 좋은 나라가 만들겠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냐고는 구체성이 들어가면은 여도 야도 그런 것 같아요. 그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옳든 그러든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하나를 놓고는 참 박터지게 싸우고 있구나. 기본소득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건 무슨 소득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소득 갖고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갖고 대북정책이 어떻다든가, 부동산 정책이 어떻다든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어떻다든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어떻다든가, 아니 무슨 뭐 연금 문제는 어떻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자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게 안 드러나고 있어요. 다 총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 정부는 어떤 정부라고,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우리 정부는 이런 정부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인물을 봐야 돼. 인물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오자. 인물이 가장으로 질 수 있는 건 아니까 누가 들어왔다, 저 사람 보는데, 인물을 보면 약간 판단이 서를 텐데 여와 야는 구분이 갑니다. 여당으로 이 사람들은 간 사람들은 이런 면면이구나, 야당으로 간 사람들은 이렇게 옆면이구나. 그런데 여당 안에서 주자들, 야당 안에서의 주자들, 그걸 보면 이 후보가 영입한 사람이나 저 후보가 영입한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야 간에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는 잘 모르겠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정치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만 말씀드리고 과거 전직 의원만 이런 사람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료들, 고관 대작을 지낸 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저 인물이 저 캠프에 들어갔어? 아니 이 사람은 이 캠프에 들어갔어? 그럼 저렇게 연결시켜준 건 누구야? 그렇구나. 저 둘은 고등학교 동기라든가 뭐 친구라지? 뭐 이런 얘기 말고서는 이건 무릎을 칠, 저런 사람이 다 들어갔구나, 이런 거는 구경하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영입되는 사람, 영입 캠프로 들어간 사람들, 개개인은 저는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일 수가 있어서 사람 이름을 거론하기는 참 거북하지만, 요즘 보도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여당부터 보십시오. 어느 국회의원, 뭐 전직 의원,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거기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 뭐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 등등으로 갈려서 갔어요. 그런데 가서는 연일 왼수를 만난 듯이 한풀이하듯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일제히 이재명 캠프로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하고 똑같은 보이스를 얘기해요.
이낙연 캠프 가면. 근데 옛날엔 같이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지금 양상으로 볼 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옛날에 같은 나이고 같은 밥을 먹었던 사람인가? 아니, 진보 진영 같은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싸워. 여야 간에 싸울 거 없습니다. 그들끼리 싸우면 저렇게 이상한 것 갖고 싸워. 미래를 갖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품이 좋다, 저 상품이 좋다가 아니고 저 사람 공격하고 그럼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앞장을 서서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다가서 이제 성토를 하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저게 가치나 이념이나 추구하는 비전을 찾아서 그것이 같기 때문에 찾아갔다. 캠프로 들어갔다. 또는 그런 사람을 영입했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오히려 이 캠프에 갔으니까 이 캠프의 기조에 맞춰서 일종의 자기 생각을 튜닝을 해갖고 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특이한 거는 이 친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이념에 맞아서 철통단결했던 친문이요. 그러면 거기대로 같이 가야 될 텐데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그리고 정세균 캠프, 기타 등등의 캠프로 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럼 각자 도생하는 것밖에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친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적이라고 했더니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뭐 지연 따라서 헤어지고 학연 따라 흩어지고 다른 연까지 따져서 쭉쭉 찢어진 거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무슨 다 동교동계, 상도동계, 친이계, 친박계, 뭐 친노계 이런 데하고는 달리 친문은 좀 거창한 무슨 한국을 정치를 주도해 나갈 이 가치 중심이거나 이념 중심의 무슨 그룹인 줄 알았더니 뭘 보니까 권력 동기가 있어갖고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서 제살길 찾는.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구시대적 계파하고 역시 그런 거하고 비슷했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이거죠. 또 친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범노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라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무슨 김두관, 박용진 차이는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그 밑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난 그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캠프를 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낙연 캠프로 가면 다음날 말이 베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저 그냥 저 사람들 누구 후보가 집권하면은 한 자리 했구나. 아니면 새롭게 또 실세를 불리겠구나. 거기도 황태자가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밖에 별로 드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친문이라는 이름이나 친노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 친낙, 이낙연계가 있다고 하면 이제 친낙.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이재명계가 하면 친명 이런 식으로 불릴 겁니다. 그럼 역시 권력 집단일 뿐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그리고 기득권을 추구하는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비전이나 무슨 개혁 의지가 그건 전혀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관점과는 별개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요. 송기인 신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게 그들이 모셨다고 할 만한 그들이 존경하는 송기인 신부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아니 이 신부님을 어떤 주자가 후원회장으로 모셨어요. 어떤 주자라고 하면 이낙연 후보입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자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하고 가치관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신부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는 사례가 난 우리나라 정치사상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신부님 같은 정신을 누구든지 사랑하시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신부님은 연세도 널로 하시니까 신부님 후원회장 좀 해주십시오 하면 조금 고민하다 그래 알았다고 성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신부님이 참여한 것보다 신부님을 추위원회장으로 모시는 입장입니다.
아니 정치인끼리 싸우고 그저 멘토식으로 몇 마디가 해주시고 좀 피곤하고 영혼이 좀 뭐 이렇게 좀 아주 스트레스가 살 때 가서 좀 설교도 받고 가르침도 받는 건 모르겠는데, 아니 정치 세계 19원 회장을 모신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더군다나 이게 특정 종교 아닙니까? 저로서는 가수를 모시는 것도 좋고 무슨 아이돌을 모시는 것도 좋고 기업인을 모시는 것도 좋고 다른 정치인을 모시는 것도 좋고 대학교 총장을 모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부님을 모시는 건 잘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뭐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하여튼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는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신부님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이 무슨 한 자리를 하겠다든가 그런 거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와 신부님 얘기는 따로 부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신부님 얘기는 신부님을 모셔가는 게 좀 독특하다는 얘기지 무슨 차이가 있다든가 뭐 누가 짓고 나면 한 자리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분은 정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신부님이시니까요. 이 점은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여기도 사람만 다르지 권력 동기로 모이는 건 마찬가지 같아요. 한때 이런 말씀, 김종인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선 가능이 있으면 파리들이 몰려든다고 그랬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심한 표현까지 동의하기는 저로서는 어렵지만은 가령 윤석열 캠프라든가 최재형 캠프에 영입됐거나 지금 영입을 추진할 거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캠프에 간 사람하고 저 캠프에 간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저리 가나 저 사람이 이리 가나 뭔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체로 보면 말이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캠프 저 캠프로 갈라진 것 같아요. 이 점이 이해가 안 된다요. 아니 옛날에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또 5년 10년 지나서 또 정책을 맡는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성공한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에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된 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 사법 처리 얘기는 별도로 하고, 저는 왜 사법 처리했는지 또 그리고 사법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면 복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법 처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 두 사람의 정부였던 시절이 보수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이나 다른 정권들만큼 업적과 성과를 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논란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한자리 했을 뿐인 사람들을 또 거기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뭘 얼마나 잘했는지가 나와야지 높은 자리 했다는 것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 처리된 거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연 성공한 정부로 우리나라에 기록이 되고 있느냐? 뭐 그렇다고 전부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박정희 정권하고 김영삼 정부라든지 다른 보수 정권하고 비교할 때 이분 정권에서 뭘 그렇게 잘했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했을 때도 별로 높은 자리 했다는 것 말고는 무슨 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고고한 대작이나 저명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들어온다. 그건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정권 교체가 대의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것 자체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은, 자, 정권 교체가 끝이 아니라 정권 교체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저 캠프에 있는 사람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내각을 차지하고 기타 정부의 기타 등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로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해본 사람인데 걸핏하면 나라가 이미 무너졌다,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나라가 큰일이다, 나라가 큰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주자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좋은데 저 사람이 저 캠프에 있는 사람들 올드보이들을 데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나는 그거는 확신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드디어 대통령 선거라는 선거의 호황이 왔구나.
그러니까 또 얼굴 디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 정치인, 옛 관료, 옛 언론인 등 올드보이들이요. 여기에 TV 패널들도 그렇습니다. TV 패널이라는 거는 TV에 나와 출연하는 건 이분들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정치적인 뭐 창의력을 갖고 뭐 한다. 나는 그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포함한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모여 있는 걸로 치면은 야당이 여당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는 우선 이겨놓고 보자, 후보가 되고 보자는 승리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승리에 도움된다, 즉 표에게 도움된다 싶은 마구마구 영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영입하는데 누가 도움되느냐? 명망가, 널리 이름 좀 알려진 사람, 왕년의 거물들, 그 사람들이 우선 눈에 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는 것. 그러니까 의원들 모아서 지지한다, 뭐 당협위원장 몇십 명이 모여서 지지한다. 아니, 대학 교수들이 몇백 명까지 나서 지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요, 주자가 넘쳐나는 지금 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선거, 이걸 선거를 경기로 볼 때 특수 경기가 지금 이게 호황입니다. 호황. 경제, 진짜 경제는 불황일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로만 치면 이 선거는 아주 특수 경기를 누리고 있어요. 자, 여당은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지만 9명에서 출발을 했어요. 야권은 국민의힘만 14명입니다. 여기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합치면 지금 현 단계로 16명이나 됩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무소속으로 뭐 허모 씨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건 뭐 그건 할 수가 없지만 제일 큰 정당 두 군데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 무려 20명이 넘는 이렇게 난립하는 건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로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큰 호황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자리 하려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셌으면 주자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불쑥 캠프에 나타나서 나는 자원봉사라도 하겠다 하면서 얼굴을 디미는 전직 장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시사점은요, 저런 올드보이들이 왜 몰려드느냐, 올드보이들을 왜 그렇게 영입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 말대로 촉이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특히 현역 정치인들. 거기 가는 건 다른 데로는 그게 옳든 그르든 틀리든 맞든 간에 저 사람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편 내에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야당이 여당으로, 여당이 야당으로 갈 수는 있지만 나는 어차피 야당으로까지는 못 가니까 여당 내에서 저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걸 그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느 캠프를 갔든 거나 적어도 두 사람이 겨룬다고 할 경우에 나머지 20몇 명은 다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마지못해 간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주자들 탓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런 전직 대통령 때의 갖고 있었던 그분들의 경쟁력만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경쟁들을 지키고서 자기가 후보가 될 자신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표에 도움될 것 같으면 거의 싹쓸이라도 하고 싶은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심한 것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당은 이미 그런 한참 그것만 하고 있고, 야당도 아마 경선버스가 출발하면은 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면요, 우뚝 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만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때라고 네거티브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네거티브로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죠. 아마 야당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일부 주자들은 그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이란 이름으로. 자, 여기가 아무리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걱정이 드는 거는, 야, 저런 사람들로서 구성된 정부가 5년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그럼 문재인 정부는 똑같은 정부는 뭐 끝나니까 없겠지만은, 아니 이번에 들어서는 정권은
뭐 나라를 살리기는커녕 또 어떤 사고 치는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까 또 다른 방식으로 나라 살리기엔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솔직하게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라도 정말로 참신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좀 주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새롭게 여든 야든 어느 주자든 희망을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